안녕하세요. 40년째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건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리브오일과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병원에서 한 환자분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42살인데 공복혈당 107, 중성지방 189, 허리둘레가 남자 기준 95cm.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최근에 올리브오일을 매일 아침마다 2숟가락씩 공복에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혈당에 좋다고 해서 한 달째 꾸준히 드셨다는데 오히려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대사증후군과 올리브오일과의 관계입니다. 최근 심장대사증후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이미 24.9%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남성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3.6%포인트나 급증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의 뿌리에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정상인보다 4배에서 6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리브오일을 아침 공복에 드시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특히 올리브오일과 관련해서는 정말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실제 환자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오셨던 50대 후반 김철수 남성분인데요. 이분이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인터넷에서 본 정보대로 매일 아침 올리브오일 2숟가락을 레몬즙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복 혈당이 오히려 8mg 올랐고 중성지방은 거의 50mg이나 증가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에는 무려 120kcal가 들어있어요. 2숟가락이면 240kcal죠.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밥 한 공기가 대략 300kcal 정도니까. 밥 3분의 2 공기를 미리 먹고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셈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올리브오일의 실제 효과입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올리브오일 속 올러유러핀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아밀린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동물 실험이었고 실제 임상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한 2006년 연구에서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섭취했을 때 나오는 혈당 조절, 호르몬의 양은 당뇨병 치료제의 단 3% 수준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이 효과는 고작 2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오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리브오일의 진짜 힘은 따로 있거든요. 2020년 브라질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41명의 과체중 여성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다른 그룹은 콩기름을 요리에 사용하도록 했어요. 7주간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올리브오일 그룹은 평균 2.4kg이 감소했지만 콩기름 그룹은 1.3kg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완기 혈압이 5mmHg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진료실에 오신 60대 초반 박영희 여성 환자분이었어요. 이분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식사할 때마다 올리브 오일을 넣은 요리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당화 혈색소가 7.4에서 6.8로 떨어졌고 총 콜레스테롤도 20mg 감소했거든요. 이분의 성공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마시는 게 아니라 식사와 함께 드셨다는 거예요. 코메디닷컴에서 보도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버터나 다른 기름을 사용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현저히 억제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올리브 오일의 진짜 힘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게 아니라 식사와 함께 드실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보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2016년 애들레이드 대학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유청단백질, 올리브오일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유청단백질이 혈당 조절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시켰고 혈당 억제 효과도 가장 뛰어났어요. 또 2021년 오덴세 대학 연구에서는 잣기름이 올리브오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거든요. 실제로 잣기름은 올리브오일보다 더 다양한 경로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세 번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중반 직장인 남성 이정호 환자분이었어요. 이분은 올리브오일 대신 매일 아침 유청단백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셨죠. 6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허리둘레가 98cm에서 92cm로 줄었고 공복 혈당이 100mg에서 95mg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호마. IR 값이 3.3에서 1.8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올리브 오일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더 효과적인 방법을 병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오히려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둘째,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에서는 하루 30ml, 즉 2큰술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발표했어요. 이 정도면 약 240kcal 정도 되는데 다른 기름을 대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샐러드나 나물의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져요. 다섯째,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 대신 유청단백질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이들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올리브 오일만으로는 대사증후군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한국 성인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복부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였어요. 올리브 오일은 이 중에서 일부만 개선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첫째,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체중을 단 10%만 줄여도 내장 지방이 30%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향상돼요. 셋째, 식단을 개선하세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단백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12만 명을 대상으로 한 24년 추적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하루 7g씩 더 드실 때마다 체중이 단 90g씩 감소했다고 해요. 이는 다른 기름들이 체중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인 결과였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연구에서 버터를 섭취한 그룹은 체중이 0.37kg 증가했고 다른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 그룹은 0.16kg이 증가했어요. 반면 올리브오일 그룹은 0.09kg이 감소했죠. 수치만 보면 올리브오일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름들의 부정적 효과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이익일 뿐이에요. 더욱이 이 연구는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섭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에 포함해서 드세물 때의 결과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마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올리브오일을 캡슐 형태로 섭취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체지방이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는 올리브오일 자체의 높은 칼로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건 올리브오일 자체가 체중 감량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나쁜 기름들을 올리브오일로 대체했을 때의 상대적 이익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요. 체중을 5kg만 줄여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58%나 감소한다는 핀란드 당뇨병 예방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150분의 중등도 운동만 해도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 혈당약을 줄일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오히려 체중이 늘고 중성 지방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노보 노디스크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했을 때 나오는 혈당 조절 호르몬의 양은 당뇨병 치료제의 단 0.03% 수준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이 효과는 2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 반면 실제 당뇨병 치료제는 120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올리브 오일을 19g 섭취했을 때 혈당 조절 호르몬이 21피코몰 정도 증가했어요. 하지만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하면 10만 피코몰까지 증가하거든요. 이는 올리브 오일 효과의 약 4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올리브 오일의 이런 미미한 효과마저도 중간 사슬 지방산이나 유청단백질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물 500ml를 마시는 것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수치를 보면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것으로 의미 있는 건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올바른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그럼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관절염이나 각종 염증성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인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매일 올리브 오일을 23g씩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들은 모두 올리브 오일을 식사와 함께 다른 기름을 대체해서 사용했을 때의 결과예요. 공복에 마시는 올리브 오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올리브 오일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 대신 저지방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과 저녁 요리할 때는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특히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고온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보다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음식이나 방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분명히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의 한 구성 요소로 활용하실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제가 권하는 하루 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을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그 다음 유청단백질이나 그릭 요거트로 아침을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지중해식 식단을 드시는 거예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올리브 오일을 포함해서 생선, 견과류, 통곡물,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이 일반 식단을 따른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나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중해식 식단에서 올리브 오일은 전체 식단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만 따로 떼어내서 공복에 마시는 건 원래 지중해식 식단의 철학과는 거리가 멀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사증후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히 개선돼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구매 팁을 알려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되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있고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개봉 후에는 냉암소에 보관하시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의 원산지도 중요해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품질이 우수한 편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순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올리브 오일을 언제 드시는 게 좋으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식사와 함께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으냐는 거예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23g, 즉 큰 숟가락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는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권장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다른 기름과 섞어서 사용해도 되냐는 거예요. 물론 괜찮아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기름이나 과도하게 정제된 기름과는 섞지 마세요. 대신 아보카도 오일이나 견과류 오일과는 잘 어울려요. 네 번째 질문은 올리브 오일을 가열해서 사용해도 되냐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고온에서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볶음 정도는 괜찮지만 튀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틀어놓고 반복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올리브 오일이라 댓글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건강 관련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